황제와 혼인을 거부하고 도망간 연희. 고려 말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탓에 처녀들은 곤란한 처지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원나라의 사신들이 어여쁜 처녀들을 원나라로 데리고 가서 높은 관리나 황제의 후처로 삼고 냈기 때문이었지요. 고려의 어떤 대감도 자신의 외동딸을 원나라 황제의 후처로 삼게 되어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나라가 고려의 왕까지 마음대로 임명하는 마당에 황제와 사돈이 된다면 벼슬이 더 높아지는 것은 뻔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정작 대감의 딸 연희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집에 있는 머슴 돌쇠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돌쇠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나는 정말로 원나라에 가고 싶지 않아. 네가 나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을 가서 살면 어떻겠느냐? 아가씨, 그런 일이 있었다가는 아가씨나 저나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나를 도울 생각이 없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말하고 연희는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랐지요. 아가씨, 어서 은장도를 내려놓으세요. 네가 나를 데리고 도망을 간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내려놓을 수 없어. 어서 약속하거라.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목숨을 끊고 말 것이야. 아,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밤 떠날 터이니 준비해 두거라.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지요. 연희가 검은고를 켜고 있는데 갑자기 호롱불이 꺼지더니 어디선가 동자승이 나타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연희 아가씨, 놀라지 마십시오. 아가씨를 구하러 왔습니다. 며칠 내로 아가씨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혹 큰일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쌍불 받침을 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콩 두 알을 놓고 갈 터이니 한 알은 지금 먹고 또 한 알은 내일 아침 해 뜰 무렵에 바깥에 심으십시오. 그러고는 동자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꿈이 아닌 것만 같이 너무나 생생하였습니다. 동자승이 서 있던 자리에는 정말 두 개의 콩알이 놓여 있었지요. 연희는 얼른 콩 하나를 삼키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희는 나머지 콩 하나를 창문 아래 땅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배가 남산 만악에 불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때 마침 딸 연희를 보러 온 대감도 연희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야? 게다가 너는 곧 원나라의 황제의 후궁이 될 몸이 아니더냐? 대감은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요. 바로 연희를 방에 가둔 뒤 대감은 생각하였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원나라 황제의 후궁이 될 아이가 절이 되었으니 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그때 연희는 자신이 심어놓은 콩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콩은 금세 싹을 틔우더니 순식간에 연희의 키만큼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열매까지 맺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콩줄기 아래로 다가갔습니다.
여문 콩 열매를 만지려는데 안에서 무언가가 연희를 쑥 잡아당겼지요.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아주 강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면을 쓴 괴한 서너 명이 연희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들은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대감이 보낸 자객이었던 것입니다. 일이 실패한 것을 깨달은 대감은 밖으로 달려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여봐라, 연희가 도망을 쳤다. 집 안팎을 샅샅이 뒤지거라. 반드시 잡아 목숨을 거두어야 한다. 집 안엔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머슴과 종들이 모두 달려나와 연희를 찾느라 법석을 떨었지요. 그 사이 연희는 돌쇠와 함께 준비해 두었던 폐물만 챙겨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두 사람은 뒤쫓는 하인들의 눈에 띄고 말았지요. 그들은 말을 몰고 큰 칼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어찌한단 말인가. 말을 탄 머슴들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지요. 오른쪽은 콩밭이고 왼쪽은 절벽이었습니다. 앞은 막다른 산이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연희의 머릿속에 스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자승이 한 말이었지요. 큰 일이 닥치거든 한 입에 쌍불 받침을 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연희는 그 말을 한 글자씩 한자로 풀어보았습니다. 한 잎에 쌍불 받침이란 무엇일까? 그 낱낱의 글자를 합쳐보니 다름 아닌 콩 두 자였지요. 콩밭으로 피하라는 이야기였어. 돌쇠야, 콩밭으로 뛰어. 두 사람은 콩밭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연희와 돌쇠가 콩밭으로 들어서자 뒤쫓던 말들이 우뚝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말들은 등 위에 탔던 머슴들을 떨어뜨리고는 콩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말에서 떨어진 머슴들이 뒤늦게 일어나 말에 올라타려 하였지만 말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콩만 따 먹었습니다. 오히려 뒷발질로 머슴들을 걷어차 버렸지요. 그 틈을 타 연희와 돌쇠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셀 무렵 두 사람은 콩밭 끝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연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연희와 돌쇠는 아이의 이름을 콩밭에서 낳았다고 하여 전 대두라 지었지요. 뒷날 아이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돌이 된 장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일찍부터 큰 인물이 되리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장선비란 사람이 있었지요. 그의 재주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를 가르칠 만한 스승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뒷산에 있는 너럭 바위에 올라 혼자 글 공부를 하였는데 멀리서 선비들이 찾아와 너럭 바위에서 시를 읊고 풍류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풍류를 즐겼다 하여 그때부터 그 너럭 바위를 오인 바위라 불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선비가 지인들과 함께 시를 읊고 있는데 웬 아가씨들이 산에 올랐습니다. 옆 마을에 사는 아가씨들이 봄 나들이를 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아가씨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의 이름은 홍주였지요.
장선비는 홍주 아가씨에게 정신을 빼앗겨 자신의 차례가 되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주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몰래 만나는 일이 잦아졌고 급기야 거의 매일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급제하리라던 기대와는 달리 나이가 찼는데도 번번이 과거에 낙방을 하는 아들이 못마땅했던 차에 장선비의 부모는 아들이 몰래 만나는 정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가씨가 산다는 옆 마을까지 찾아가 난리를 쳤지요. 결국 장선비를 찾은 홍주는 장선비의 부모가 찾아온 이야기를 숨긴 채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하는 못난 선비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과거에 급제를 하거든 찾아오셔요. 이렇게 모진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선비는 홍주를 만날 수 없었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홍주의 결별 통보로 장선비는 며칠 동안 시리에 빠져 술에 의존하며 지내었지요.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과거에 급제해야 떳떳하게 홍주에게 나설 수 있어 하고 작심하고는 그 길로 글 공부를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2년 후 장선비는 결국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정이 있어 고향에 내려오지 못하고 한양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기다리던 홍주는 혼인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얼마 후 고향에 내려온 장선비는 홍주가 시집을 가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뒷산에 올라 마을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과거에 급제를 한 것도 홍주를 위해서였는데 그런 홍주가 시집을 가 버리다니요. 관직에 나가는 것도 포기한 채 허구한 날 뒷산에 올라 마을을 바라보던 장선비는 결국 선체로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선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 배짱 좋은 남편 구하기. 옛날에 배짱이 아주 좋은 삼형제가 살았지요. 셋 다 담이 크고 배짱이 두둑하여 웬만한 일에는 눈썹도 까딱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였어요. 집안이 가난하여 장가 미천 한 푼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요. 하루는 삼형제가 소문을 들으니 건너마을 부잣집에서 딸 신랑감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딸에게 장가들 사람은 누구든지 시험을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시험인고 하니 딸이 자는 방을 하룻밤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으슥한 외딴 방에서 자는데 그 방문 앞에서 밤새 자리를 뜨지 않고 지켜라는 것이지요. 그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내가 한번 가보마. 맏형이 나섰지요. 그날 저녁 당장 그 집 딸이 자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방문 앞에 앉아 지켰지요. 날이 저물고 사방이 캄캄해져도 겁이나 나겠어요. 담 크고 배심 좋은 게 이럴 땐 좋았지요. 팔짱을 떡하니 끼고 앉아서 지키는데 밤이 으슥해지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처녀가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르겠거든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눈은 칠흑같이 까맣고 입술은 아주 빨갰습니다. 보기만 하여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지요. 게다가 머리는 축 늘어뜨리고 몸에는 하얀 옷을 걸치고 슬금 걸어 나오니 영락없는 귀신이었습니다. 입은 딱 벌어지는데 말은 나오지 않고 해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이히히 하고 처녀가 웃었습니다. 아이고, 장가 한번 가려다가 4명에 못 죽겠다. 그냥은 냅다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와 버렸지요. 형님, 왜 밤도 안 새고 그냥 오십니까? 말도 말거라. 장가도 좋지만 그 꼴은 못 보겠더라. 그럼 내일은 제가 한번 가보지요. 다음 날 둘째가 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부터 처녀 자는 방 앞에 가서 지켰지요. 날이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외져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으슥해지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처녀가 나왔지요.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슬 걸어 나와서는 흰 이를 드러내며 이히히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조금 겁이 나긴 했지만 꾹 참고 버틴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제주를 팔딱팔딱 3번 넘더니 뒤로 획 돌아서는데 치마 끝으로 여우 꼬리가 삐죽 나오지 뭐예요. 아이고, 장가 한번 가려다 4명에 못 죽겠다. 둘째도 냅다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둘째 형님, 왜 밤도 안 새고 그냥 오십니까? 말도 마라. 장가도 좋지만 그 꼴은 못 보겠더라. 그럼 내일은 제가 한번 가보지요. 다음 날 막내가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집 딸이 자는 방 앞에 가서 지켰지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켰습니다. 밤이 으슥해지니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안에서 처녀가 나오는데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하였지요. 그래도 막내는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처녀가 이히히 하고 웃어도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앉아 있었지요. 제주를 팔딱 3번 넘고 여우 꼬리를 내놔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질질 끌면서 빙글빙글 매물 돌아도 못 본 척하고 있었지요. 밤새도록 꼼짝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 닭이 울고 날이 새니 그제야 처녀가 옷 매무새를 고치고 나오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지요. 귀신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처녀가 말하였지요. 담 크고 배심 좋은 신랑감을 구하려고 이런 일을 꾸몄습니다. 그동안 많은 총각들이 왔지만 자정을 넘기는 사람이 없더니 오늘에야 진짜 장부를 만났네요. 그래서 삼형제 중 제일 담 크고 배심 좋은 막내가 그 집 딸에게 장가를 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흙 먹다 죽은 좌수. 옛날 제주도 어느 고을에 좌수 벼슬을 했던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도 잘생긴 데다 매우 부자여서 그 지방에서는 꽤나 행세하였지요. 누구도 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관가에서도 그를 두둔하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런 그는 성격이
괴팍스럽고 인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살 정도였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 한 톨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어떤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왔지요. 초라한 행색의 스님은 한참 동안 큰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내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스님은 떠나지 않고 한참이나 연부를 외며 목탁을 두드렸지요. 그때 그 집 하인이 거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예, 지나가는 중이온데 시주를 하십사고 남이 아무탑을 관셈 보살. 하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 사연을 주인에게 아뢰었지요. 무슨 놈의 시주야? 어디 본때를 보여줘라. 좌수는 큰 소리를 치며 하인에게 스님을 내쫓으라고 호령하였지요. 그러나 하인은 차마 스님을 내쫓을 수가 없어 망설였습니다. 그럼 내가 가서 내쫓겠다. 좌수가 후다닥 나가더니 거름 한 삽 갖다 주면서 이것이 바로 곡식이 되는 것이오. 이 거름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시오. 하고 마치 게으른 동네 사람을 책망하듯 스님에게 눈을 부라리며 말했지요. 스님은 아무 말도 없이 나무 관셈 보살만 외며 그 걸음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지요. 좌수 조상을 모신 묘가 있는 마을 뒷산의 산 봉우리를 조금만 깎아내리면 좌순의 집안은 더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더니 좌수의 귀에까지 들어왔지요. 좌수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집안이 크게 번창한다는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요. 그는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를 하러 다녔지요. 마침내 바로 며칠 전 시주를 받으러 왔던 그 스님의 말임을 알아냈습니다. 며칠 후 스님은 좌순의 집에 나타났지요. 스님, 요즘 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데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좌수는 지난번 시주를 받으러 왔을 때와는 다르게 아주 공손하게 대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군요. 하도 중요한 일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도록 신신당부를 했는데 스님,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전에는 제가 대접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좌수는 집안이 번창한다는 소문에 체면이고 무엇이고 생각하지 않고 사정하였지요. 잘 들으시고 명심하여 거행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저 마을 뒤에 있는 산 말이지요. 저 봉우리만 조금 깎아내리면 당신네 집안은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후딱 일어나더니 좌수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좌수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산 봉우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하였지요. 일을 하려고 보니 과연 스님의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산은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두 봉우리가 서로 엇갈려 있었지요. 그 두 봉우리를 같게 하는 일이 바로 집안을 번창하게 하는 일이란 걸 좌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 깎아내려서 두 산 봉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갈 쯤
깎아내리던 산 봉우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더니 또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빗물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이 섞여 그 붉은 물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지요. 한 봉우리가 다른 봉우리와 같아졌습니다. 이제는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조정에까지 좌수가 산을 깎아 집안을 흥하게 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나라의 재산인 산을 깎아 집 안을 흥하게 한다는 일은 국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역적행위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관가에서 좌수를 잡아들였지요. 그리고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좌순의 집으로 포군들을 보내어 집 안을 샅샅이 뒤져 단서를 찾아내려 하였습니다. 산을 깎아 집 안을 흥하게 하려는 일도 그렇지만 며칠 동안 좌순의 집을 조사해 보니 호화롭기가 왕의 생활과 같다는 포졸들의 보고가 들어왔지요. 며칠 동안 모진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뚜렷한 역적의 단서를 잡을 수는 없었지요. 사실 좌수에게 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자 관가에서는 큰아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좌수는 큰아들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은 다 글렀다고 생각하였지요. 큰아들이라면 마음이 약하여 이러한 고문을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들은 벌겋게 달구어진 삽을 보자마자 그만 혼비백산에서는 있는 말 없는 말 모두 묻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좌수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네 아들이 이미 다 실토하였으니 너도 바른 대로 말하여라. 좌수는 여전히 고개를 내저었지요. 아비가 한 일을 아들이 알 수 없는데 실토고 뭐고 다 거짓이오. 나는 역적치를 하지 않았소. 아주 지독한 놈이라고 판단한 관아에서는 실토한 아들은 죽이고 좌수는 멀리 무인도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 흙을 파먹으면서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은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만년 묵은 고양이.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는데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뿐이었지요. 그런데 부자네 집에는 식구도 모르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집 안에 1000년 묵은 쥐 그리고 3년 된 흰 수탉이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진 못하였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부자의 귀한 외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1000년 묵은 쥐와 3년 묵은 흰 수탉이 일을 벌였습니다. 혼인날 쥐는 신랑으로 변하고 흰 수탉은 말이 되어 진짜 신랑보다 먼저 신부의 집으로 간 것이지요. 신랑으로 변한 쥐가 신부 집에 도착한 얼마 후에 진짜 신랑이 나타나니 신부의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신랑인지 구별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중 먼저 온 쥐가 진짜 신랑으로 결정되어 정말 진짜 신랑은 쫓겨나고 말았지요. 쥐는 신부를 데리고 돌아왔고 진짜 신랑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랑 집에서도 야단이었지요. 신랑이 둘이니 이만저만 낭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살림 기구를 정확히 알아맞히는 쪽을 진짜 신랑으로 정하자는 말이 나왔지요.
하지만 외아들은 공부만 하느라고 집안 살림을 유심히 본 적이 없었고 천년 묵은 쥐는 집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았기에 쥐가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랑은 자신의 집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지요. 쫓겨난 진짜 신랑은 이 세상 살아 무엇하랴 싶어 죽고 싶은 마음에 산으로 무작정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절을 하나 발견하고 찾아 들어갔지요. 그 절에는 스님이 계셨는데 신랑을 보고는 무언가 알고 있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요. 신랑은 희망으로 스님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천년 묵은 쥐의 원수를 갚으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만년 묵은 고양이면 되지요. 만년 묵은 고양이는 어디 가면 구할 수 있나요? 이 절에 있답니다. 그는 스님에게 고양이를 얻었습니다. 고양이를 소매 속에 감추어 집에 돌아온 그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부모님에게 넙죽 절하였습니다. 부모님은 저런 미친놈 보라는 식으로 모른 척하였지요. 진짜 아들은 그 아들을 만나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방에 가보니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있었지요. 그는 방에다 소매 속의 고양이를 풀어 놓았습니다. 고양이 소리에 눈을 뜬 신랑은 고양이를 보자마자 순식간에 커다란 쥐로 변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만년 묵은 고양이는 잽싸게 달려들어 쥐를 물어뜯었지요. 쥐를 물어뜯고 나니 꼬리만 달랑 남아버렸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말하였지요. 저걸 보십시오. 이젠 꼬리만 남았군요. 진짜 아들은 부모님에게 쥐가 신랑 행세를 했음과 자신이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제야 부모님들은 뒤늦은 후회로 아들에게 잘못을 빌었지요. 부모님께 어떤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부모를 안심시켰지요. 그리고 신랑은 제 자리를 찾아 신부와 백년해로 하였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리고 얻은 수명. 옛날 어느 마을에 홍계간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앞날을 예측하는 신통한 능력으로 종종 사람의 화를 면하게 해주어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지요. 그날은 홍계간 스스로 자신의 신수를 점쳐 보았는데 훗날 자신이 사형당할 운세라는 점괘가 나왔던 것입니다. 한숨을 쉬던 홍계간은 또 한 번 신중하게 점을 쳤지요. 옳거니 나를 살려줄 사람은 황씨성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황씨 중에 형조판서에 오를 만한 인물을 찾아봐야겠구나. 홍계간은 다음 날부터 황씨성을 가진 사람을 유심히 살피며 다녔지요. 하지만 그가 만나는 황씨들 중에는 형조판서에 오를 만한 인물이 없어 매번 실망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이 정승에게 아들이 여럿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홍계간은 그 길로 황 정승 댁을 찾아갔습니다. 홍계간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황정승은 곧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황정승의 큰 아들로부터 차례로 신수를 살피던 홍계간은 셋째 아들 황수신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홍계간은 황수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하며 말하였지요. 도련님, 도련님께서는 앞으로 형조판서의 자리에 오르시게 될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 소인이 사형당할 처지에 놓여 도련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오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살려주시겠다는 각서 한 장만 써주십시오. 자네가 이 나라 제일 가는 명복이라 들었거늘. 그것이 헛소리인가 보구나. 우리는 학문에 둔하여 아버지께서 과거를 보지 말라 하셨으니 우리들 중 누가 벼슬을 한단 말인가? 아니옵니다. 분명 벼슬길에 나가실 것이옵니다. 하오니 소인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홍계가는 형제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 않고 각서를 써줄 것을 청하였지요. 그러나 황수씨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계간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황정승이 아들을 꾸짖었지요. 홍계간의 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놓고 그리 간청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단 말이냐? 그것이 선비의 도리란 말인가? 이리하여 홍계간은 황정승의 도움으로 황수신에게 각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 홍계간의 소문은 대궐에까지 알려졌고 마침 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세조는 원래 미신을 믿지 않을 뿐더러 무당이나 점쟁이를 경계하였습니다. 그런 세조에게 홍계간의 존재가 달가올 리 없었지요. 세조는 마침내 홍계간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임금 앞에 끌려온 홍계간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지요. 네가 점을 잘 친다는 홍계간이냐? 세조가 물었습니다. 소인의 점이 잘 맞는지 모르겠사오나 이름이 홍계간인 것은 맞사옵니다. 세조는 내관들에게 미리 준비해둔 헝겊 주머니를 가져와 홍계간 앞에 내놓았지요. 그렇다면 이 주머니에 무엇이 몇 개나 들어있는지 맞추어 보아라. 홍계간은 잠시 중얼거리더니 아뢰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쥐가 분명하옵니다. 그리고 그 수는 셋이옵니다. 홍계간이 쥐라는 것을 맞추자 세조는 내심 놀랐으나 그 수가 틀리자 홍계간을 다그쳤습니다. 만일 틀릴 경우 네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니라. 소인의 말이 맞지 않다면 전하께 거짓을 아랜 죄로 목숨이 어찌 아깝다 하겠사옵니까? 그러나 주머니 속에는 쥐가 한 마리밖에 들어있지 않았지요. 세조는 홍계간을 즉시 형조로 넘겨 자명에 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홍계간은 조용히 자신의 앞날을 점쳐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형조 판서가 홍계간을 문초하기 위해 왔습니다. 홍계간은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해온 각서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날이 전날의 약조를 기억하시겠는지요? 형조 판서는 느닷없는 각서에 의아해 했으나 곧 그것이 지난날 자신이 홍계간에게 써준 것임을 기억하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계간을 문초하려 온 형조 판서는 다름 아닌 황수신이었던 것이지요. 놀랍구려 까마득히 잊고 있었거늘 과연 대단하오. 황수신은 그 길로 세조를 아련하고 지난날의 일을 아뢰었습니다. 과연 놀랍기는 하오만 분명 홍계간의 점괘가 틀리지 않았소. 전하, 혹 쥐가 암컷일지 모르니 뱃속을 확인하여 보시옵소서. 황수신의 말에 세조 또한 일리가 있다고 여겨 내간에게 쥐의 배를 갈라보게 하였지요.
그랬더니 과연 쥐의 뱃속에는 새끼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조는 그의 점괘에 감탄하며 즉시 그를 방면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막아준 황수신을 신임하여 더 높은 벼슬을 제수하였지요. 홍계간의 점괘는 정확하기로 유명하였으나 틀리는 점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수명이었지요. 하루는 어느 정승이 홍계간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지난날 자네가 내 수명을 말해주기를 모년 모월이라 하지 않았는가? 헌데 그날이 한참 지나도록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니 자네의 점이 틀린 것이 아닌가? 날이 인명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옵니다. 혹 나리께서 덕을 베푸신 일은 없으신지요? 글쎄, 내가 무슨 덕을. 지난날 길을 가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금잔을 주어서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었지. 그 주인의 말이 자신은 수라 간별감인데 자식의 혼사가 있어 업의 한 쌍을 몰래 갖다 쓰고는 돌려놓으려 가던 중 잃어버려 노심초사하고 있던 중이라 하면서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하다고 한 적이 있었지. 날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신 일이니 그 정도면 충분히 수명을 연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친구가 그려준 그림. 아주 먼 옛날 사이 좋은 2친구가 살았습니다. 2친구는 나중에 커서도 서로 도우며 살기로 약속하였지요. 세월은 흐르고 흘러 친구는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무척 가난하게 살았고 다른 한 친구는 부자로 잘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한 친구가 부인에게 말하였지요. 내가 어렸을 적부터 서로 도와주며 살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소. 그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보아야겠소. 부인은 머리를 잘라 판 돈으로 노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며칠을 걸어서 부자 친구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자 친구는 고래등 같은 기와 집에서 하인도 여럿 거느리며 살고 있었지요. 여보게, 이게 누군가? 어서 오게. 부자 친구는 옛 친구가 왔다며 반가워하였습니다. 자네가 잘 사는 것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네. 그런데 나는 살 양식도 없는 형편이라네. 그럼 진작 올 것이지 왜 이제야 왔는가? 아무 걱정 말고 여기서 며칠 묵어가게. 부자 친구는 친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며칠 동안 대접을 잘 받은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 쌀을 좀 사게. 돈 몇 푼만 구워주게. 가난한 친구는 머뭇거리며 돈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부자 친구는 가난한 친구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황새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지요. 자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쌀 한 톨 없어 굶는 친구에게 그림이라니. 돈을 주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게. 내가 그걸 왜 모르겠나? 그럼 이 그림은 도대체 뭔가? 화내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게. 돈이 없을 때마다 회초리로 황새 다리를 한 번씩 치게.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걸세.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만 황새 다리를 쳐야 하네. 알겠는가? 부자 친구는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일어섰지요.
길을 가던 가난한 친구는 가까운 주막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황새 그림을 펼쳐 놓았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회초리를 들고 황새 다리를 딱 때려 보았지요. 순간 황새 궁둥이에서 돈꾸러미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돈이 생긴 친구는 그날부터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하였지요. 돈이 떨어지면 그림을 펴놓고 황새 다리를 때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때려서야 언제 돈을 실컷 써보나. 차라리 한꺼번에 때려서 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야겠다. 가난한 친구는 그림을 펴놓고 황새 다리를 3개 내리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돈꾸러미가 철컥철컥 쏟아졌지요. 가난한 친구가 20번쯤 때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황새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지요. 순식간에 방바닥에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깜짝 놀라 친구 집으로 달려갔지요. 여보게, 내가 실수로 황새 다리를 분질러 놓았네. 내 그럴 줄 알았네. 부자 친구는 다시 그림 한 장을 주었습니다. 항아리가 그려진 그림이었지요. 자, 돈이 없으면 이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게. 제발 이번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두드려야 하네. 알겠네. 이번에는 자네가 시키는 대로 하겠네. 주막으로 돌아온 친구는 다시 그림을 펴놓고 항아리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항아리 주둥이에서 돈꾸러미가 툭 튀어나왔지요. 가난한 친구는 또다시 주막에서 놀고 먹으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항아리는 다리가 없으니 부러지지 않겠지. 욕심이 생긴 가난한 친구는 항아리를 여러 번 똑똑 쳤습니다. 항아리에서 돈이 튀어나왔지요. 가난한 친구가 항아리를 20번쯤 쳤을 때였습니다. 쨍그랑거리며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쌓여있던 돈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지요. 가난한 친구는 또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내가 또 항아리를 깨뜨렸다네. 어쩌면 좋은가? 가난한 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네. 부자 친구는 또 다른 그림을 건네주었지요. 커다란 돈 괴짝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네. 만약 또 실수를 했다가는 자네하고 나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 말이네. 알겠나? 내 이번에도 자네 말을 안 듣는다면 사람이 아니네. 가난한 친구는 이번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집으로 가야 하네. 그리고 꼭 하루에 한 번씩만 괴짝 안에 손을 넣어야 하네. 하루에 꼭 한 번씩이네. 굳게 약속을 한 가난한 친구는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바닥에 돈 괴짝 그림을 펴놓고 손을 넣어 보았지요. 그 안에는 돈이 든 돈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괴짝에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 걸까? 가난한 친구는 또다시 욕심이 생겼지요. 괴짝은 황새처럼 부러지지도 않고 항아리처럼 깨지지도 않으니 얼마든지 돈을 꺼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친구는 손을 괴짝 안에 넣어 돈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손을 넣을 때마다 돈꾸러미가 쌓였지요. 그런데 나라 안에 있는 커다란 창고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꾸러미씩 없어지던 돈이 얼마 전부터는 하루에도 몇 꾸러미씩 없어지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워낙 많은 돈꾸러미가 있어서
티가 나지 않았답니다. 요즘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사라지고 있어. 이건 분명 도둑놈이 짓이 틀림없어. 창구지기는 돈꾸러미에 끈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창고를 지키기 시작하였지요. 그날도 돈꾸러미가 창고 안에서 지붕 굴뚝을 뚫고 쩔렁쩔렁거리며 밖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고지기는 군졸들과 함께 돈의 끈을 묶고 뒤따라 가보았지요. 돈꾸러미는 어느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지기는 살며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떤 사람이 괴짝이 그려진 그림에 손을 넣고 돈꾸러미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신이 난 사람은 돈을 산 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자꾸자꾸 돈을 꺼내고 있었지요. 나랏돈을 훔치는 도둑이 여기 있었구나. 군졸들은 가난한 친구를 데리고 대궐로 갔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그런 재주를 배운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가난한 친구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겠다. 친구는 곤장 맞기가 무서워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부자 친구도 잡혀왔지요. 임금님은 두 친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보게, 내가 뭘 했나? 하루에 한 번씩만 꺼내라고 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했네. 다신 안 그럼세. 다시는 안 그러고 뭐고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자 친구가 말하였지요. 전하,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림을 한번 그리게 해 주십시오. 신하들은 종이와 붓, 먹을 가져왔습니다. 부자 친구는 종이를 땅 바닥에 펴놓고 말 한 마리와 채찍을 그렸지요. 그림을 다 그린 친구는 갑자기 붓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보게 친구, 어서 나를 꼭 붙잡게. 부자 친구는 그림 속의 말에 얼른 올라탔습니다. 어서 가자. 부자 친구가 채찍으로 말을 힘껏 내리쳤지요. 말은 순식간에 펄펄 날아서 휘잉하고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 두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